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무살롱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형무살롱은 우리 MBN 사옥에서 조금 위에 한옥마을 위에 위치한 책방 겸 뭐라 그래야 돼? 문화공간? 예. 이곳에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미술입니다. 이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분도 이분 이름, 이분 작품 하나 정도로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 저희 MBN이 내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11월부터 대규모 이제 전시회에 나설 예정인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 도슨트 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또 정윤조 PD와 함께 반 고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도슨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뭐 어려운 얘기 시작하기 네. 전에 진짜 어려운 얘기, 도슨트가 뭐예요? 도슨트라는 예. 말은 도세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된 예. 단어인데요. 무언가를 좀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그러니까 작품을 설명하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큐레이터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직업이 큐레이터다 이래서 뭐 미술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도 하시고 뭐 전시기획도 하시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랑 어떻게 달라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큐레이터와 도슨트라는 직업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미술관이라는 공간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큐레이터는 말 그대로 전시를 큐레이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의 테마를 잡고 어떤 작품을 전시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전시를 할지 전체적인 이야기,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큐레이터라면, 그렇게 큐레이터가 만들어 놓은 공간 속에서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도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구로 치면은 감독이 큐레이터고, 네. 감독의 어떤 설계 속에서 자유롭게 이제 좀 여러 가지 그 관객들과 만나는 사람이 플레이어, 그러니까 선수가 바로 도슨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예. 도슨트가 큐레이터 밑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엄밀하게 이제 다른 직업인 거고요. 지휘를 받거나 네, 이런 건 그렇지는 아니군요.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이창용 도슨트께서는 원래 전공이 미술이에요? 네, 저는 미술사입니다. 미술사. 네. 그러니까 미술은 말 그대로 이제 실기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시고, 네, 미술사는 이론 전공이거든요. 예. 이걸 이제 같은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엄밀하게 좀 다른 전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도슨트가 뭔지, 네. 그리고 또 이창용 도슨트가 앞으로 뭘 설명할지 네. 대충 감을 잡을 수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거 정윤조 PD가 좀 잘 알아요? 고흐? 저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인간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표작들은 조금 많이 교과서에서도 보고 미디어에서 접한 적이 좀 많아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MBN에서 그 반 고흐전을 주최를 한다고 했을 때 좀 예. 많이 기뻤는데요. 그래서 이번 녹화를 맞이해서 저희가 프로필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빈센트 반 고흐, 출생은 1853년, 사망은 1890년. 아주 짧은 생애를 살다 가신 거죠. 근데 직업 부분은 저희가 가려놨어요. 이게 전직을 많이 했나 봐요, 도슨트님. 네,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우리는 이제 화가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화가로서의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직업을 여러 번 이제 거치게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 보기를 드릴 테니까 다음 중 고흐가 실제 하지 않았던 직업이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한 직업. 안 한 직업. 네. 첫 번째, 화가. 네. 그건 정답은 했었고. 아니겠죠? 두 번째, 목사. 목사. 목회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 그리고 세 번째, 아트셀러. 화랑에서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 그 다음 마지막, 속기사. 속기사. 네. 네. 저는 이 중에- 알 것 같아요. 네. 목사. 정답은 목사. 목사. 피디님은 저는 속기사요. 속기사. 정답은 속기사입니다. 목사를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전도사 일을 했었어요. 아니 저는 왜 목사라고 고흐가 왜 목사라는 직업은 안 가졌을 거라고 네. 생각했냐면, 지금 이제 자화상에도 나와 있지만 귀를 한쪽을 네. 본인 스스로 잘랐잖아요. 목회자분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 신체 상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건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네.
사실 고흐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섰던 이유는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를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개척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사가 되기를 꿈꿨었고요. 실제 신학학교 입학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을 했었지만 낙방을 좀 거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도사로서 일정 기간의 경력을 쌓게 되면 목회자의 자격을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신학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차라리 현장 실습을 통해서 목사가 되어보자라는 요량으로 그는 벨기에 남부에 있는 보리나주라는 지역에 위치한 탄강천 전도사로 실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좀 급한 질문이긴 한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앞으로 이제 제가 고흐 작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네. 전도사도 했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뭐 미켈란젤로처럼 이렇게 막 뭐 종교와? 종교와 관련된 네. 그림을 좀 그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혀 안 그렸어요? 많이 그렸습니다. 많이 그렸어요. 네, 많이 그렸습니다. 네. 좀 몰랐어요. 저는 뭐 맨날 이렇게 네. 좀 화려한 작품들만 봤지. 사실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흐가 종교화를 그렸다고 생각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피에타라는 작품도 있고요. 예. 종교화 생각보다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추억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그렸던 그림도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정무라는 작품도 그리기도 했었고요. 종교와 관련된 작품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제가 고흐를 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작품을 우리는 흔히 보는 작품만 보니까 근데- 그 종교화를 그렸다는 건 정말 네. 저는 진짜 몰랐어요. 그걸 처음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실 화가들은 종교화들을 많이 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양 화가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유럽권에서 활동을 했던 화가들이잖아요. 예. 그들에게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 전반에 깔려있는 문화이기 때문에 예.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화가들은 전부 다 종교화를 그립니다. 안 그렸던 화가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좀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종교화라는 주제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도 종교화 굉장히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피카소가 종교화 그렸는지는 잘 몰라요. 맞아요. 네. 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이제는 이제 약간 이제 근대 시대의 화가들은 종교화를 엄청 다들 많이 네. 그렸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 최근 이제 동시대 화가들도 많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렇지. 유명한 관심에서 좀 작품이 아니다 벗어나는 보니까.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 정윤조 PD가 이제 고흐 쭉 설명하면서 갑자기 또 드는 궁금한 게 이제 고흐가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 우리로 치면 세 음절이라고 해요. 빈센트 반 고흐 이렇게. 네. 근데 우린 어떤 사람은 반고흐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고흐라고도 부르고 네. 영화에서 보면 뭐 빈센트라고도 나오고 네. 헷갈려요. 네. 어떻게 부르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남자를 제대로 부르는 방식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빈센트는 일단 이름이고요. 네. 반 고흐가 성이에요. 반 고흐가 성이고 빈센트. 반 고흐가 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편의상 고흐라고 불러요. 어. 전 세계에서 반 고흐를 고흐로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나라가 두 나라 정도거든요. 우리나라와 일본. 네, 정상적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부를 때는 반고라고 해야 돼요. 반까지가 성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어디로부터 어디에라는 뜻이거든요. 네덜란드어로. 네. 그래서 이게 영어로 치면 오브, 프롬 정도 될 거고요. 이탈리아에서는 그 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빈치 할 때 아, 네. 다 빈치잖아요. 다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빈치라고 안 하죠. 맞아요, 맞아요. 다빈치로. 다빈치라고 하듯이 반고라고 해야 되는 거야. 빈치는 동네 이름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다 빈치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걸 드라고 하고요. 네. 그 독일권에서나 이렇게 네덜란드권에서는 반이라고 하고 예. 벤이라고 하고 폰이라고 예, 하고 예, 예.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남자의 성이 반고흐이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반고흐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고흐라고 부르는 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 그냥 편의상 그냥 고흐라고 하셔도 되세요. 저도 그냥 고흐라고 하고요. 제가 글을 쓸 때는 반고라고 해요. 근데 저도 말로 할 때는 고흐라고 하고요. 그래요. 이게 내가 학교 다닐 때 고흐하고 고갱하고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시험 나오면 맞아요. 항상 네. 틀렸거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반고흐를 이렇게 외웠으면은 고갱하고는 확실히 차별이 그렇죠. 되는데. 고갱은 성인 거고 네. 이 남자의 성은 반고흐이기 반고흐. 때문에 사실 비슷하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정보는 처음 듣죠. 네, 여기서 처음 들어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요. 이게 항상 어떤 사람은 고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반고흐라고 네. 그러고 영화에서는 빈센트라고 자꾸 네. 나오니까 네.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래서 사실 이제 이름은 빈센트니까 살아생전에 누군가 이 남자를 예. 반고흐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 이름이 빈센트라고 빈센트니까 부르겠네. 다 빈센트라고 불렀고요.
본인 스스로도 동생에게 편지를 쓸 때 빈센트라고 적어요. 자기 이름이 빈센트니까. 네네. 근데 생전에는 빈센트라고 불렀지만 사후에는 이 남자를 이제 반고라고 많이 불렀고요. 예. 뭐 우리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뭐 옆나라 덕분에 네. 이제 고흐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건데 사실 전공자가 아니시고 뭐 글을 쓰시는 게 아니라면 편안하게 그냥 부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로서 처음 직업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화가로서 또 유명해지게 됐을까요? 고흐 집안에서 구필화랑이라는 그 화방을 네. 유럽에서 여러 체인점이 있는 화랑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목사시지만 그 아버지 형제분들이 이제 화랑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고흐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림을 좀 보고 자라게 돼요. 그래서 16살 학교 졸업하자마자 첫 번째 직업을 삼았던 건 아트셀러입니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일을 좀 했었어요. 네. 한 7년 정도 일을 해왔었는데 나름 실력도 인정받고 돈도 제법 벌었었지만 여기에 좀 회의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다가 가격표를 붙여놓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은 작품과 시장에서 인정받는 좋은 작품에 대한 그 괴리감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좀 자주 다퉈요. 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표를 집어던지고 나는 목회자가 될 테야. 네. 라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사실 목회자로서의 길도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었죠.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림을 사고 파는 화상이었다가 목회자 쪽으로 잠시 가려고 했다가 다시 화가로 온 네,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학교 입학을 여러 차례 이제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의욕이 너무 넘쳤던 것 같아요. 당시 탄광촌에서 고흐에게 주어졌던 임무가 그리 대단하진 않았어요. 뭐 기껏 해봐야 목사 보좌하고 뭐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당시 광부들에게 성경 내용을 전해주는 것 정도였었거든요. 아무래도 당시 광부들 대다수가 문맹이다 보니까 글을 못 읽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을 대신 좀 전해주는 것, 이 정도였었는데 이 남자가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뿐만 아니라 이 광부들에게 자기 막 음식도 내어주고 침대도 내어주고 당시 탄광에서 이제 폭발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광부들이 화상 사고를 입게 되자 자기 옷을 막 찢어다가 올리브유에 담갔다가 막 붕대로 사용을 하는데 정말 헌신적인 목회자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자기 삶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종교에 귀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면서 약간은 광신도에 가까운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분들 지금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고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활동하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 삶을 남에게 강요하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전도사 활동한 지 1년도 안 돼서 지금으로 치면은 퇴직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럼 고흐란 인물은 그림을 사고 파는 게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 자기 뭐 어떤 생각과 안 맞는다라고 해서 그만둘 정도로 때려칠 정도로 그리고 또 목회자의 길도 자기의 그 어떤 종교적 사상이나 이념을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좀 세게 이렇게 강요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은 고흐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그런 캐릭터였나요? 그렇죠. 고집이 좀 셌죠. 그러니까 굉장히 셌던 친구라고. 수능하고 타협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예술사에서 이름을 남기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고흐가 활동했었던 시절에 농부의 화가라는 타이틀로 인기를 끌었던 화가가 2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농부의 화가라고 하면 장프랑수와 밀레. 밀레 떠올리시잖아요. 밀레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밀레보다 인기가 더 좋았던 농부의 화가가 있어요. 쥘 브루통이라고 하는 화가인데, 쥘 브루통.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화가일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최고였어요. 근데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 이거 참고자료 한번 띄워주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 그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막 힘겹게 이삭을 줍고 있는 그 19세기 농촌에 가난했던 일반 농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확 끝나고 나서 먹을 게 없어서 바닥에 떨어진 막 밀알 줍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농부들의 현실이었어요. 가난하고 먹을 게 없네. 그래서 그 밀레는 정말 현실적인 농부의 모습을 담았다 보니까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피폐하고 좀 가난하고 힘든 그 농부들의 삶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근데 쥘 브루통이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똑같은 테마로 그렸던 그림이 있거든요. 두 작품 비교하시면 너무 달라요. 무슨 쥘 브루통의 이삭 줍는 여인들은 개선 장군 같아요. 막 밀대를 막 이만큼 막 품에 안고 막 등장을 해요. 당시 부르주아들이 꿈꾸던 농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농촌을 떠나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꿈꾸는 자신의 고향, 농촌의 모습은 평화롭고 완벽하고 이상적인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의 삶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완벽한 삶이기를 바라잖아요. 예, 예.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밀레는 현실을 그렸고 네. 주일 브루통은 당시 부르주아들이 꿈꾸고 바라는 농촌을 그린 거야. 이상적인 그렇죠. 농촌을 그린 거군요. 그러다 보니 그림을 사는 사람은 부르주아잖아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주일 브루통의 작품이 인기가 좋았어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고가 이 꼴을 못 봐요. 주일 브루통은 거짓말쟁이다. 현실을 왜곡한다. 주일 브루통의 그림은 거짓이고 사기꾼이고 정말 천박한 예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욕을 했고 밀레가 진정한 화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자, 것 같아요. 화상 주인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질브루통이 잘 팔려요. 그렇죠. 질브루통이 인기가 좋고 대세는 질브루통이야. 이게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내 가게 매출을 올려주는 작품은 질브루통이에요. 근데 작품 설명해주고 작품을 팔아야 되는 직원인 고흐가 이거 사기예요. 이거는 가짜예요. 이거 사기입니다. 이런 걸 사셔야 돼요 라면서 밀레 작품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센터장 입장에서 답답한 거죠. 사장 안 입장에서. 팔리죠. 그쵸. 부르주아들이 그 그림 밀레 그림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질브루통이 그 얘기를 또 들어요. 그래서 너네 화랑이는 이거 안 팔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리기만 하니까 결국에는 마찰이 계속 심해서 고은은 뭐 자기가 그만두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의적이라기보다는 타의적으로 그만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집도 좀 세고 세상과 타협도 안 하고 상당한 고집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과 타협하지 네. 않는 상당한 고집이. 저랑은 맞아요. 저보다 훨씬 고집스러운 인물이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현실은 힘든데 네.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행복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이름을 남길 것인가는 항상 그 계리의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하게 살래요. 그럼 세상과 타협하셔야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고은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네. 세상의 부조리, 불평등 또는 가난한 자와 부자, 뭐 당시에 뭐 계급적인 어떤 부르주아와 뭐 이렇게 농민 노동자들 간의 계급적 대립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사회적 약자라든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좀 깨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20대 시절이 넘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고흐의 초창기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컬러가 아니에요. 어둡고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칙칙해요. 근데 우리는 고흐 작품하면 해바라기, 그쵸. 별이 빛나는 밤, 예. 그 노란색과 푸른색이 쨍하게 맞아요. 등장하는 이런 예. 그림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들은 전혀 분위기가 달라서 같은 작가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거든요. 이게 말씀하셨던 그런 의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은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적 자체가 약간 좀 이래 보여요. 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 저 가난한 농부들, 광부들 아까 네, 이런 이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고흐가 선택했던 직업이 목회자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목회자로서의 꿈이 좌절을 맞이하게 되자 고흐가 두 번째로 선택했던 직업은 화가. 내가 그림으로라도 저들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고흐가 화가가 되고 나서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들은요, 약간 가난한 이들, 농부들, 노동자들, 이런 거리의 불황자들, 이런 이들의 모습을 좀 많이 담아요. 그러다 보니 그림은 자연스럽게 어둡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고흐가 계급적 투쟁을 하지는 혁명가나 이런 건 않았지만, 그러진 아니지만, 않았지만, 그의 삶의 궤적이나 남겨진 작품들을 보았을 땐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선미의식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네. 그리면서 그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네. 살아가고 있는 세상, 현실의 모습이다. 그런 어떤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네. 그 현실이 좀 바뀌도록 사회가 네.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또 굉장히 훌륭한 그렇죠. 혁명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작년 혁명가 네. 분명히 그런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었던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확실해 보이는데 그 이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화풍도 보면은 그 감자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되게 그 작품을 보고 놀랐었던 게 네. 해바라기나 아니면은 다른 저희가 알고 있는 고흐의 대표작이랑은 너무 분위기가 색깔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정말 고흐 작품 맞나 해서 의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은 고흐의 전체적인 작품 세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작품이에요. 예. 고흐가 감자 먹는 사람들, 그 암스테르담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 초창기 고흐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플랑드르 지역을 오고 다니면서 예. 혼자 그림을 그릴 때에 거기에서 그렸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 작품을 무려 2년에 걸쳐서 그렸어요.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한 점이 아니에요. 여러 점이 있어요? 그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개별 초상화들,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소품들을 활용한 정물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 최종작을 그리기 위해 그렸던 습작이 무려 55점입니다. 그러니까 고흐는 2년 동안 55번의 연습 끝에 마지막 56번째 그 그림을 그렸을 만큼이나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그리고 고흐는 그 작품 완성하고 동생 태우에게 보내는 편지에 내가 드디어 그림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었노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디 가서 화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 예.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다라면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좋아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고흐 초창기에 의미 있는 작품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번 달 29일부터 MBN에서 또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전시회가 한가람 미술관에서 오픈이 되는데, 그 전시회에서 고흐가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리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등장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어요. 습작들. 그것도 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리기 위한 그 소묘 대생 작품이라든지 내지는 그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개별 초상화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최종작이 나왔구나라는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야, 그런 스토리를 알고 네. 이제 그 그림을 딱 보면 네. 이제 우리 지금 이창용 도슨처럼 설명을 듣고 딱 보면은 이게 네. 뭔가 굉장히 의미가 네.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바로 저 작품입니다. 가장 왼쪽 있네. 저게 이제 최종작인 거죠. 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쉬운 몇 가지 습작이? 네, 55번. 저게 56번째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제 고흐 얘기로 좀 돌아와서 그러면 그림을 파는 화상이 됐다가 이제 전도사 목회자의 길을 갔다가 이 길도 아닌가 봐. 이제 나는 내 길을 갈 거야라고 화가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언제예요? 나이가 81년입니다. 그때 나이가 28살. 28살. 네, 그래서 이 나이가 또 문제였던 게 당시에는 이제 사회 진출하는 나이가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흐가 화상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나이도 16살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16살부터가 성인인 거예요. 네. 28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본인의 인생에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을 하기에는 어쩌면 조금은 늦은 나이였던 거죠.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20대 후반에서 네. 30대 초반에 사회 진출하는데 한 40대 네. 가까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나이로 치면 그렇죠. 그때 지금, 이제 네. 자기 직업을 갖겠다고 네. 하는 거예요. 지금의 평균 나이면 그때 평균 나이는 아마 대비하면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고흐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생 태우 덕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태우는 형을 따라서 그 구필화랑이라는 곳에 이제 화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나름 구필화랑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화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동생 태우가 만약 형이 화가가 되겠노라고 하면 자기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노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조건 때문에 이제 고흐는 화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28살에 동생 덕분에 이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여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처럼 미술대학에 입학을 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자니 아니 언제 학교 들어가서 실력 쌓고 졸업해서 화가로 독립하겠냐고요. 그쵸.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흐는 시작부터 좀 조급해요. 좀 빨리 성공을 해야겠다. 빨리 자리를 잡아서 동생에게 부담감을 좀 덜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고흐는 초창기에는 그림을 스스로 익힙니다. 그러니까 물론 짧게 미술 학원 정도는 다닌 적이 있었지만 체계적인 교육은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고흐에게는 그렇다 할 스승이 없습니다. 거장들의 작품을 따라 그리는 방식으로 그림을 주로 익혔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더 대단한 거죠. 앞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고흐의 작품들은 그가 스스로 이뤄낸 작품들이구나.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네. 천재적인 작가나 뭐 작곡가, 모차르트 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하여튼간 천재라고 불렸던 역사 속의 인물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천재 끼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발산되죠. 네네. 그래서 고흐 정도 되면 아주 어렸을 때 뭐 장난삼아 그렸던 그림이 얘는 나중에 정말 엄청난 화가가 될 거야.
아니면 본인 스스로 나는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정말 너무 좋았어. 뭐 약간 이렇게 천재들이 보통은 갖고 있는 그런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이 없었어요? 28살에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라고 처음 자각을 하게 된 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고우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 고우를 좀 신격화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글을 신성화시켜버리는. 아, 네. 그러니까 고우는 엄청난 천재고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막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고우가 28살에 이제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되게 단명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렇죠. 아까 네. 이제 37살에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28살에 화가 되면서 네. 37살. 그럼 화가로 활동한 시간이 만 9년인 거죠. 그렇죠. 만 9년 동안 그림을 몇 점이나 그렸을 것 같으세요? 9년간. 채색하나, 소묘 빼고, 드로잉 빼고, 이거 채색한. 퀴즈 내가지고 저 우리 네. 전시회 때 주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색 다 칠한 그림. 네, 완성을 한 네, 그림. 완성한 그림. 몇 점이나 1000점? 그렸어요? 1000점. 9년이에요, 9년. 네. 9년 동안 그림 이런 걸 몇 점이나 그렸을까? 저는 한 200점? 860여 점 그렸어요. 860여 그냥 점. 계산하기 편한 게 이제 보통 900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1년에 100점 그린 거예요. 1년에 100점. 이런 걸 1년에 100점 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대충 3일에 한 장 3일에 그리는 하나. 거예요. 엄청 빨리 그린 거죠. 엄청 빨리 그린 것도 있고요. 예. 굉장히 열심히 쉬지 않고 그린 거죠. 하루에 막 한 점씩 그릴 때도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렸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말해 그 어떤 화가보다도 노력했던 화가인 거예요. 고흐의 그 초창기부터 말년 1890년 오베르시르 우화제까지 그림을 쫙 펼쳐놓고 보면 그림의 흐름이 보여요. 네. 이 남자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이 보여요. 사실 초창기 플랑드르 지역에서 그렸던 그림들은 고흐라는 타이틀을 빼고 보면 네. 그렇게 위대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아... 아무리 고흐가 유명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던 사람도 아니고 네. 미술 정규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그림이 그냥 좋아서 화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는 사실 이건 좀 싶을 정도의 그림들이 많아요.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도 의미가 들어가 있고 고흐가 정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작품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고흐라는 타이틀을 빼고 그냥 작품만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정도 수준의 그림을 그렸던 화가들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2년 동안 노력을 했다? 고흐가 얼마나 기본기가 없는지가 보이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고흐는 단순히 그냥 뭐 천재다, 비운적인 삶을 살았다, 뭐 불쌍해서 그냥 안타까워서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미술사에서 기간 대비로 따졌을 때 이 남자보다 그림 많이 그린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그렇네요. 기간 대비로 따졌을 때는. 물론 전체 작품을 치면은 고흐보다 그림 많이 그린 화가들 많죠. 예를 들어서 클로드 모네, 유화만 2400점 그렸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클로드 모네는 화가로 산 시간이 70년이에요. 70년 동안 2400점을 그린 거고 고흐는 9년 동안 900점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간 대비로 따지면 고흐보다 열심히 살았던 화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력한 거죠. 설명을 드리니까 자꾸 고흐가 마음에 이게 천재보다는 네. 네. 자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네. 역사에 남는 화가 됐다는 게 정말 너무 감동적인데요. 전 미술사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고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고흐랑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거의 그냥 천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천재로 미켈란젤로 천재로 치부하고 끝나버려요. 네네.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어떤 예술가보다도 노력파였어요. 다빈치보다 열심히 산 사람 없을걸요? 그래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천재니까 이런 거 했을 거야. 그냥 그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분도 고흐만큼의 직업이 많아요. 뭐 발명가에서 그쵸, 그쵸. 화가에서부터 떠났을 그러니까요. 때부터 천재인 줄 알았더니 네. 네. 그래, 천재는 원래 그래서 단명하잖아요. 예, 천재들이 보통 비운의 그렇죠. 삶을 살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당연히 고흐도 태어날 때부터 진짜 뱃속에서부터 그림을 잘 그린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었구나. 네. 완전히 네. 그냥 노력파였고 그렇죠.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죠. 근데 그 아까 이제 동생 태우의 그 경제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혼자 화가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화실도 있어야 되고 물감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28살 늦게 네. 이제 화가가 됐는데 고흐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빨리 내가 성공해야겠다 이제 네. 그렇게 마음 먹고 막 밤새도록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정작 돈을 벌었냐는 거죠. 그림이 많이 팔렸냐는 거죠. 본인이 경제적인 그 뭔가 풍요를 즐길 만큼의 일단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팔린 작품은 딱 한 점밖에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네. 900점을 그렸는데 네. 딱 한 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판매한 작품을. 이게 약간 그 말들이 조금 있기는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탕기 영감이라고 네네. 파리 시절 때에 지금으로 치면 이제 화방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흐가 물감을 사야 되는데 그림이 안 팔리잖아요. 그 그림을 그려요. 그럼 탕기 영감한테 가져가요. 그럼 탕기 영감은 그 그림을 받고 물감을 내줘요. 그러니까 이걸 판매라고 쳐버리면은 물물교환인데.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걸 판매라고 치면은 뭐 판 건 판 건데 네. 이건 솔직히 판 거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판매라고 하는 것은 뭐 전시회에 작품을 걸어두거나 아니면 누군가 자신의 작업실에 찾아와가지고 돈을 주고 그림을 가져가는 것. 네. 맞아요. 이걸 판매라고 이야기한다면 생전에 딱 한 점 팔았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 분이 네. 고우 불쌍해서 그냥 물감을 후원해 준 것 같은 느낌인데. 탕기 영감은 아무래도 좀 그런 개념인 네. 거고요. 그 유일하게 이제 판매가 되었던 작품은 아르 시절에 그렸던 붉은 포도밭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고우가 사망했던 그 1890년 그 해 이제 판매가 이루어져요. 당시 이제 400프랑의 이제 네. 거래가 예, 예.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시 400프랑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 판매가 누구에게 됐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고흐에게 너무나도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외젠 보쉬라고 고흐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초상화도 여러 번 그려줬는데 그와 관련된 일화가 남겨져 있을 정도예요. 턱이 굉장히 좀 날카로웠던 그러니까 쉐입이 좀 있었던 사람인데 고흐가 이제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동생 태우에게 턱이 너무 날카로워서 면도칼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남자가 굉장히 좀 날카롭고 까칠한 사람이라고도 오해를 하는데 네. 그는 그 누구보다도 부드러운 사람이고 네. 마음은 너무나도 넓다. 그의 마음은 마치 인피니티, 우주처럼 넓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외젠 보시의 누나 안나 보시가 이 아르에서 그렸던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을 400프랑에 매입을 해주는데요. 그게 처음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럼 그 400프랑은 현재 돈으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당시 1프랑을 지금 가치로 따지면 대략 한 12,000원 정도로 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숭룡공의 임금을 지금의 한 대충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네. 지금 일용직 하시는 분들 가운데 숭룡공이 한 대충 그 정도 인당이 된다라고 치면 요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프랑은 한 12,000원, 그러니까 400프랑이면 한 480만 원? 480만 원 네. 작품 하나에. 네. 그게 살아생전에 판 유일한. 네. 지금 480만 원의 그림을 판매하는 화가라면 네. 그러니까 전시회 한 10번 정도 이렇게 개인전 어느 정도 좀 해봤지만 어디 이렇게 옥션에 이름은 절대 못 올리는 그 정도 수준의 작가들의 작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전업 화가로 활동을 시작은 했지만 대중적으로 이름을 전혀 알리지 못한 그런 화가들의 작품이 한 50호에서 100호 사이즈면 한 500만 원 정도 팔리거든요. 50호 정도, 500 정도 팔리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쭉 우리 도슨트 말씀을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 시작할 때 고흐가 그렸던 작품들 뭐 네. 노동자라든지 농민, 농부라든지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 그 19세기 그 말 정도에 1800년대 후반부에는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네. 이 부르주아 계급이잖아요. 네. 그 웬만한 화가들은 다 부르주아 계급의 재정적 후원을 받아서 물감도 마음껏 쓰고 좋은 환경에서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네. 시기에 고흐만 선택을 받지 못했군요. 천재도 아니었는데다가 네. 작품도 자기들이 싫어하는 것만 그리니까 그렇죠. 정말 너무 불행하게 살았네요. 그래서 동생 태우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형 부탁인데 동생이 또 나름 파리에서 잘 나가는 화상이었어요. 그럼 형 그림 얼마나 팔아주고 싶겠냐고요. 근데 안 팔리잖아요. 답답하니까 형 부탁인데 제발 내가 팔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줘. 형이 그리고 싶은 그림 말고 내가 팔 수 있는 그림 좀 그려주면 안 되라고 부탁을 해요. 그 고집센 방고가 안 들어. 네, 안 된다고 해요. 그런 건 예술가가 아니라고. 네, 그런 그림 그리면 안 된다고. 근데 대부분 화가들 다 그런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남겨진 화가들은 다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피카소도 그런 쪽 많아요. 그런 그림을 그릴 바에는 죽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고집이 없으면 또 화가가 그렇죠.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똑같은 농부의 화가가 있었잖아요. 네. 밀레는 가난하더라도 진짜를 그리자라고 고집을 피운 거였고 질브로통은 에이 난 먹고 사는 걸 해결할래 현실과 타협할래 하면서 질브로통이 몰랐겠어요. 그 농부들이 그쵸. 그런지 네. 알면서도 그런 그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질브로통은 살아생전에 부경화 다 누렸던 거고 대신에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네. 질브로통 누구야? 이러시잖아요. 근데 밀레는 생전에 가난했거든요. 예.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거죠.
타협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역사에 이름 안 남길래, 아니면 가난하게 힘겹게 살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래, 둘 중에 하나인데 고우는 후자죠. 뭐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했던 고우가 나중에는 프랑스로 이사를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파리에 갔다가 그리고 아르에 갔다가 생레미에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한 곳은 오베르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화풍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건가요? 고우가 이동을 좀 많이 해요. 네. 근데 이동을 했던 데에는 다 사연이 좀 있었거든요. 어. 일단 86년도 여름에 파리를 가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예술의 중심지가 파리다 보니까 유럽에 활동하는 모든 화가들은 다 파리에 대한 선망, 약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래도 내가 예술하는 사람인데 파리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 파리에 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 남부를 거쳐서 오베르까지 올라오게 되는 데에는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오베르 간 곳은 파리를 벗어나서, 파리에서 이제 워낙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파리를 좀 벗어나서 예술가들만의 유토피아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르로 찾아갔었던 거고요. 이후 생레미로 옮기게 된 것은 그 자기 귀를 자르고 네,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옮기게 된 것이었고, 정신병원에서 1년 가까이 치료받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동생 태우도 좀 매달 보내는 입원비도 좀 만만치 않았었고, 형을 좀 그래도 내 바운더리 안에서 좀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파리에 머무르고 있었던 동생 태우가 북쪽으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베르라고 하는 곳에 형이 이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면서 형 여기서 지내보는 게 어때? 라고 추천을 하면서 이제 옮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로 옮긴 것은 파리와 아르 2번 정도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음악가도 그렇고 화가도 그렇고 주변 환경, 내가 사는 공간이 달라지면 작품, 그러니까 화풍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자연스럽게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가지 정도로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고흐의 실력이 늘어나면서 변하는 게 있고요. 2번째로는 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작품에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고요. 이 2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흐는 2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고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어디에서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작품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살면서 그린 작품이 가장 고흐의 명작이 됐다.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나요? 일단 고흐 스스로 생각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아르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아르는 고흐의 이제 전성기에 해당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스타일이 정립되기 시작한 게 이제 아르. 그 꽃병 그림이 거기서 나와요. 해바라기가.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정말 아르에서 그렸던 작품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좀 더 감정적으로 좀 치우쳐지는 그림이 이제 점점 등장하기는 하지만 아르 시기와 비교를 했을 때 퀄리티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후에는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자신의 이제 감정이 좀 어떤 식으로 투영이 되었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요. 어느 시기에 작품 퀄리티가 제일 높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르부터는 비슷비슷하다. 네. 아르이 그러면 네. 방고흐의 아주 그렇죠. 절정에 이르던 그 그렇죠. 시기였군요. 아르를 찾아간 것이 1888년 2월이었고 고흐가 사망한 게 1890년 7월이었기 때문에 몇 년 안 살았어요. 네, 말년 딱 2년 6개월 정도가 고흐의 이제 전성기에 해당되는 순간인 거죠. 너무 짧은 시간을 그렇죠. 전성기로 살다 가셨네요. 되게 안타깝죠. 딱 2년 6개월이 끝입니다. 예. 그곳은 어때? 뭐 기후라든지 아니면 이 고흐가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고집센, 네. 예, 남의 말 잘 안 듣는 이 고집센 고흐가 좀 마음에 좀 평온을 느낄 만한 곳이었나요? 아르를요. 예.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죠. 그리고 아르 갈 때부터 희망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약간 우리도 지역마다 그 상상하는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 예.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냥 개인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르는 우리로 치면 여기랑 비슷하거든요. 우리 흔히 어디에 미인이 많다고 그러죠? 어느 동네에 미인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대구? 어디? 아니, 대구. 보통 대구에 미인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대구 사과가 유명해. 사과 먹으면 미인 된다고. 근데 왜 그러면은 아르이 이제 대구와 같았다는 네. 거죠. 그 프랑스 내에서 대구에 미인이 많다, 아르에 미인이 많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서 그 동네가 아르는 미인이 많은 동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걸 말을 하기도 해요.
그 남부 지역은 사실 어딜 가도 상관없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고은은 남부를 가고 싶다. 남프랑스에서 지내고 싶다라는 이야기는 했었지만 그 지역 가운데 굳이 왜 그럼 아르를 선택했을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여자 때문이구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인들 찾아서 어차피 내가 남부 갈 거면 네. 위양이면 너무 미인들이 이렇게 복잡한 대도시 말고 뭐 마르세유나 뭐 이런 너무 큰 도시 말고 적당한 남부에서도 조금 조용하고 농촌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인들이 많은. 위양이면 미인 많은 동네. 설레일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럼. 그래서 아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네.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고우와 관련된 콘텐츠를 네. 이야기를 할 때 여자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아, 왜냐면 이게 고우에 대한 이미지가 깨져요. 아, 그렇죠. 고우가 약간 금사빠거든요. 아, 금사빠.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 바람둥이. 바람둥이는 바람둥이랑은 조금- 아니죠. 바람둥이는 아니죠. 바람둥이는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네. 지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금사빠는 네, 사랑에 그냥 잘 빠지는 네. 사람인 거지 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네. 없죠. 뭐 취향이니까. 음. 그거 약간 그런 사람이라 어. 고은은 예술가고 네. 예술가에게 사랑은 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맞는 말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뭐 모든 예술가들은 다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단순한 사랑을 뛰어넘어서 예술적 영감을 주는 뮤즈라고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화가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는 없죠. 그래서 고흐는 좀 사랑을 굉장히 권장했던 사람이고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딜 가든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잦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르에서도 뭐 좋아하는 여자 네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결혼은 네, 못했습니다. 안 했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어 했었던 여자들이 중간중간 여러 명 있었는데요. 네, 조건이 맞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안의 반대도 있었고 아니면 본인이 거절당하기도 했었고 여러 이유로 그러면 이제 결혼도 안 했고 후세도 없고 네. 자식도 없고 오로지 이제 동생 태호만 네. 있는 그렇게 살다간 불운의 화가. 그래서 우리가 불운의 화가. 고흐하고 이제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몇 명 네. 있기는 했었는데 고흐는 친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고흐가 88년 2월 아르로 찾아가면서 아르는 이제 파리를 떠났던 이제 근본적인 네. 이유는 화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해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플랑드르 지역 혼자 오고 다니면서 그리고 익힌 것보다 파리에서 2년 머물렀거든요.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면서 단기간 내에 실력이 너무 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다. 혼자 그리는 것보다 어울리면서 그림을 그렸을 때 같이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림을 그리면 짧은 시간 동안 실력이 확 늘겠구나. 화가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공동체를 만들려면 큰 집도 얻어야 되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했기 때문에 파리에서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방에 내려가면 여러 화가들이 얻을 수 있는 큰 집도 얻을 수 있고 좀 부담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내려갔는데 아무도 안 와요. 일단 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 다 세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때 이제 고흐가 가장 바랐던 그 화가 공동체에 합류해 주기를 바랐던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이 폴 고갱.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있었던 동생 테오가 고갱을 설득하는 거예요.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빚도 갚아드리고 알을 내려가서 그리시는 그림들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팔아드릴 테니까 내려가서 저희 형이랑 같이 이제 그림 그려달라. 테오의 제안 때문에 고갱은 아르로 향하게 된 거였어요. 그럼 그때 고갱은 고흐랑은 조금 다르게 되게 잘 나가던 화가였던 거네요. 엄청 잘 나가지는 않았었지만 고흐보다는 당연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물론 지금은 고갱이 너무 잘 나가요. 네. 고갱 그림 지금 뉴욕에서 그 카타르 공주가 사간 너 도대체 시집 언제 갈래라고 하는 작품이 2,300억에 팔리고 막 이랬거든요. 와. 그러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지금 너무 잘 나가는데 네. 당시에는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명성이 있었고 고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나갔던 화가였죠. 고흐는 뭐 그림 한 장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고흐는 완전 무명이었어요. 무명. 그러니까 약간 지금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흐는 저기 이제 홍대 인디 밴드 에서 네네. 앨범 절대 안 팔리는 음. 그런 그냥 어디 무대에서 세워주지도 않는 거의 길거리에서 그냥 혼자 그냥 이렇게 음악하고 있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그런 무명 가수라면 고갱은 그래도 방송 조금씩 나오고 네. 뭐 불타는 트롯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딱 예선 통과를 했던 네. 요 정도 수준의 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고갱을 기다리면서 기대감에 차서 만든 작품이 해바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잘하네요. 열심히 보겠습니다.
순터. 이게 고흐 입장에서는 고갱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더욱이 고갱이 내가 내려가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편지를 보낸 시점이 1888년 8월이거든요. 고흐가 내려온 게 88년 2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드디어 자신의 그룹에 응답해주는 화가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6개월 만에 드디어 예. 누군가가 찾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고흐는 고갱이 아르로 내려오게 되면 그가 사용하게 될 방을 꾸며줄 목적으로 해바라기를 그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왜 해바라기였을까? 네.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고갱이 유년 시절을 보낸 장소가 그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남미 페루예요. 네. 그리고 페루를 상징하는 꽃은 해바라기. 그래서 고흐는 지금 고갱이 아르로 찾아오잖아요. 이 아르리라고 하는 장소가 고갱에게 있어서 그의 고향과도 같은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를, 편안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그의 고향을 상징하는 꽃인 해바라기로 고갱방을 꾸며주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고흐가 해바라기에 이제 푹 빠져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바라기 네. 시리즈가 7점이 이제 총 네. 그려지게 되고, 원래 이제 아르레에서는 이제 4점 그렸고요. 네.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 들어가고 나서 3점을 더 그려서 총 정물화 시리즈는 7점인 거죠. 그럼 그 4점을 고갱은 좋아했나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색은 잘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은 2달 만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파리로 돌아갔던 고갱이 이런 편지를 쓰거든요. 내가 급하게 올라오느라고 내 개인적인 짐들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왔는데 내가 두고 온 내 짐들 뭐 너가 어떻게 처분해도 상관없다. 뭐 팔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런데 혹시 자네가 나를 위하여 그려주었던 그 해바라기 그림들 그건 나한테 좀 보내주면 안 되냐고. 좋아했네요. 네, 좋아했죠. 분명히 좋아했어요. 분명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존심 때문에 네. 크게 내색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애초에 어울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고흐는 이상주의자에 가까워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죠. 약간 그 화가 공동체 만들 때 화가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었던 네.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유토피아를 꿈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화가들의 작품이 팔리면 누가 팔던 간에 무조건 N분의 1. N분의 1. 혁명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불쑥불쑥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시에 예, 혁명적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적 모르겠어요. 유토피아를 꿈꿨던. 약간 그런 이상적인 네. 삶을 사는데 고갱은 원래 직업이 화가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본 직업은 따로 있었어요. 증권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손익계산이 빨랐던 사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지금 N분의 1 하자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고갱은 상징주의의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상징적인 대상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보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는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그때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다르고 그림을 생각하는 입장도 다르고 경제관념도 다르고 고갱은 굉장히 좀 남자다운 이런 상남자 네. 스타일이었는데 고흐는 뭐랄까 좀 F? 대문자 네네. F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애초에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부딪혔고 결정적으로 고갱이 고흐에게 해바라기에 화가 나는 작품을 그려주는데 고흐가 그거 보고 굉장히 화를 내요. 이게 진짜 나냐?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광인처럼 생긴 자가 나냐? 이러면서 그 그림을 보고 좀 분노를 하죠. 결국 이걸 빌미로 터집니다. 그리고 고흐가 막 술에 만취해서 막 술병 집어 던지고 막 이런 다툼이 이어지자 결국 고갱은 더 이상 못 살겠다,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자 고흐는 이걸 약간 말리려고 했었던 건지 아니면 자신의 분노를 표현한 건지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고흐가 자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자르자 고갱은 바로 떠나버립니다. 아, 그 있을 때 자른 거였군요. 네. 어우, 끔찍해라. 네, 더 근데 이상. 펜싱칼로 잘랐다는 막 말도 있더라고요. 당시 고갱이 조사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정확하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고갱도 이 날에 있었던 일을 고흐가 죽고 나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었지만 고흐가 살아있을 때는 이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 추정인데 당시 고갱이 아마추어 펜싱 선수였어요. 그리고 고갱 방에 펜싱 칼이 이렇게 걸려 있었거든요. 벽에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이제 펜싱 연습을 했었나 봐요. 나중에 고갱이 파리로 돌아가고 나서 고흐가 이런 편지를 써요.
저 끔찍한 벽에 걸려있는 펜싱칼 당장 없애버리라고. 그래서 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 그럼 귀가 잘린 게 저 펜싱칼 때문에 이런 글을 적은 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네. 이걸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른 것 같아요. 그랬겠죠. 왜냐하면 일단 왼쪽 귀를 잘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이제 자른 것 같은데 이렇게 귓볼을 자른 거예요. 네. 귀 전체를 자른 건 아니고 귓볼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요걸 손수건으로 이렇게 이제 감싸놓고 평소에 이제 즐겨 찾던 술집 여정원에게 다가가서 선물이라고 줘요. 선물. 네, 선물이라고 줬어요. 네. 아니, 그림을 주지 진짜. 왜 귀를. 근데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당시 이제 고갱과 고흐가 그 투우 경기를 자주 봤었어요. 네. 그 투우 경기를 떠올려 보시면 그 투우사가 이제 막 그 소와 막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투우사가 승리를 탁 쟁취하고 나면 그 승리의 기념품으로 소 귀를 잘라요. 그리고 그 자른 그 소의 귀를 투우사는 자신의 연인에게 선물하거든요. 아, 그런 당시에 네. 풍습이 있었구나. 이게 투우 문화니까. 처음 네. 평소에 이제 투우 경기를 남부 내려와서 자주 봤었거든요, 고우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비롯되어서 한 행위가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비록 자신은 귀를 잘렸지만 이것은 나의 귀가 잘린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그 패배자의 귀를 자른 거고, 그리고 나는 승리한 투우사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나의 연인, 그때 찾았던 이제 네. 단골로 네. 이제 했던 그 술집 여정원에게 선물로 이제 주면서 나는 승리자다. 약간 자아도취적인 이런 행위가 아니었을까. 자아분열이 시작되군요. 그렇다고 자기는 볼 패배자이자 수도 또 있죠. 승리자 동시에 갖고 있는. 이것도 이제 추정입니다. 고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건 네네.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정서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고가 난 직후에 이제 아르레에서 네. 임시 방편으로 치료를 좀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르레에 머무르는데 마을 사람들이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 주민들이 막 연판장 돌리고 결국에는 쫓아내려고. 결국에는 인근에 있었던 생 레미르 프로방스라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생폴 모졸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고은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별이 빛나는 밤도 그 정신병원 안에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아분열이 시작되면은 이제 일반인의 눈으로 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다른 화풍의 그림을 그렸던 걸까요? 아르 이후에 생레미에서의 작품은 글쎄요, 무작정 예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도 있지만 좀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게 과연 아름다운 그림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별로 아름답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밤하늘의 별들을 보시면 네.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흔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림 속에는 화가의 감정이 담겨져 네네. 있다. 그 흔들리는 별빛들을 보면 그 당시 고우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림 좌측편에 보시면은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어요. 사이프러스 나무의 꽃말이 죽음이에요. 아. 그런데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화면 한켠에 가득 채워져 있고 뒤에 있는 그 마을 풍경보다도 더 크게 그려져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다 추정이지만 고우가 네.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꽃이 이 정도로 크게 그려져 있고 밤하늘의 별빛들이 이렇게 소용돌이치듯 흔들리는 이런 장면은 아마 고우가 당시 불안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미 고우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최소한 자신의 가슴 한켠에 죽음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그랬을 것 아닌가라고 같아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그린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정신병동에서 이렇게 창살에 이렇게 너머로 비치는 모습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밤하늘은 분명 자신의 병동에서 바라본 모습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고흐가 사용했던 그 생폴 모졸 정신병원의 방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 마을이 안 보여요. 아, 정말요? 네, 그 창문에서는 마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 속에 그려진 그 아래 마을 풍경은 고흐가 상상으로 그렸던
자신을 네덜란드의 고향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 네. 그 작품의 이름은 누가 붙여요? 고가 붙였어요? 아니면 후세? 대부분 다 후대 사람들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작품들의 동시대 작품들을 제외하면은요, 그 작품 제목은 다 후대 학자들이 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빛나는 밤은 네. 좀 후세 사람들이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죽음이 빛나는 밤 내지는 죽음이 가까운 밤. 근데 아무래도 그 보통은 이제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제목을 이제 많이 붙이거든요. 아. 근데 저기에다가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라 죽음이 그려진 밤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안 인기가 팔리죠. 인기가 덜하겠죠? 네, 네. 미술관이니까 안 팔린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부각시키는 가장 이 그림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붙이다 보니까 화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목이 붙여지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작품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서 작품 제목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네. 바쿠스, 술 취한 바쿠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제목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계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가가 지은 게 아니니까. 비운의 불운의 화가였고 작품들도 다 어둡구나 이렇게 좀 오해하실까봐 네. 좀 다른 완전히 정반대의 밝은 면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그림들은 뭐가 있나요? 이거예요, 이거. 아몬드 네. 나무. 네, 아몬드 블라썸.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 이 작품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그가 가장 긍정적인 기운을 담아서 그렸던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작품은 이제 1890년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렸던 작품인데 사연이 좀 있어요. 이 작품도 정신병원에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너무 다른데요? 네, 그렇죠. 네. 분위기 너무 다르죠.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던 그 정신병원에서 그렸던 그림인데 왜 분위기가 다를까? 사연이 있거든요. 고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 고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 바로 동생 태호잖아요. 네. 예.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1890년 봄에 태호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고우에게는 이제 조카인 거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동생 태호에게 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성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태어나야 알잖아요. 그래서 동생 태우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소식을 편지로 정신병원에 있는 형에게 알리게 되거든요. 형,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 건강한 사내아이야.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형처럼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내 아이에게 형의 이름을 물려주고자 해. 조카 이름도 빈센트 반 고예요. 네. 같이 이름을. 네, 이름이 같아요. 네. 고우가 이 편지 받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세상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었어요. 네. 예. 근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고우는 이제 그림을 팔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화가로 살면서 1프랑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조카한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어쩌면 조카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만 주는 그런 쓸모없는 삼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편지 받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런 얘기를 적어요.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태호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 따위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해줄 게 없네. 근데 내가 조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한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림. 그래서 고우는 그 조카를 위하여 그렸던 그림이 이 아몬드 블라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럼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몬드 꽃의 꽃말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사랑스러운 나의 조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던 그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작품이죠. 그럼 저 그림은 조카에게 선물로 줬어요? 네. 동생 태호에게? 네. 그래서 조카 분께서 평생 소장하고 있다가 국가에 기증을 했죠. 팔면 어차피 고우 이제 사오니까 조카가 엄청 부자가. 그 조카분께서 그 소장하고 있었던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 소유권이 글로 갔겠죠, 뭐. 다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일단 고우가 한 900점 정도 그렸었지만
동생한테 팔아달라고 다 보낸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판매는 못했지만 주변에 선물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생 태우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뭐 여동생한테도 보냈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냈었고 워낙 많이 이제 뿌리다 보니까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작품은 대략 한 300점에서 350여 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동생 태우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동생의 부인 고우에게는 이제 재수 씨 이겠죠. 요한나가 그 반고흐를 세상에 알리겠노를 하면서 전시회를 꾸준하게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작품이 팔려요. 그러면 그때가 방고 죽은 지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고흐 죽고 1년 뒤부터 바로 전시회는 열려요. 이듬해부터 1년 바로, 뒤에? 네, 바로 열려요. 그리고 나서 동생 태우도 형 죽고 6개월 뒤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우까지 죽고 나자 이제 남은 사람은 요한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재수 씨가 이제 전시를 계속 열면서 작품을 상당수 어느 정도 팔았고요. 소묘 빼고 그러니까 채색화, 편의상 유화라고 할게요. 유화만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카분이 소장하고 있었던 유화는 200여 점, 드로잉 작품은 450여 점, 그리고 태우와 고우가 주고받았던 편지 대략 한 800여 통 정도 이걸 다 소장하고 있다가 그 죽기 10년도 안 됐죠. 60년대 말쯤에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기증한 게 73년도. 이분 돌아가신 게 78년이니까 죽기 5년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기증을 전부 다 이제 결정을 하신 건데 1973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기증했어요.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다 기증했어요. 돈으로 치면은 뭐 이걸 한 몇 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몇 조 원이라 일단은 단순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고흐 작품은 경매장에 잘 안 나와요.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구나. 왜냐하면 이게 비싼 그림들 이제 네. 약간 이게 있잖아요. 네. 지금 경매가 기준으로 제일 비싼 그림이 대략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작품, 그 2017년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 왕세자가 사간 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1등이고 뭐 그다음에 빌렘 드 쿤이 뭐 3,300억, 2,800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즈 번들갈레 뭐 2,300억 뭐 이 정도 이제 라인인데 10위권 안에 그 그림 없어요. 왜 없냐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흐의 걸작 대부분이 국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매장에 작품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 습작들은 간헐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막 알만한 작품들, 정말 고흐의 전체 컬렉션 가운데 그래도 얘네는 100위권 안에 들겠다 싶은 정도의 작품은 경매장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작품이 경매장에 나온 게 34년 전이에요. 1990년 5월 뉴욕 경매장, 뉴욕 소더비 경매장이었는데 그때 가세 박사의 초상이 나왔어요. 그거는 좀 걸작으로 좀 칠만하죠. 그게 당시 돈으로 1,000억에 팔려서. 와. 34년 전 기준. 역사상 당시 기준으로는 역사상 제일 비싼 그림.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MBN이 이제 30주년 기념으로 이제 방고 전시회를 하는데 방고 작품 안 본 사람은 없잖아요. 또 네덜란드 가서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많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전시도 여러 번 했는데 그런 일반 전시회와 이번 전시회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이번 전시회에 오면 어떤 거를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인지. 사실 고흐 작품이 국내에 이제 꾸준하게 계속 소개가 되기는 했어요. 워낙 인기가 좋은 화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작품들이 올 때 고흐 작품이 한두 점 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주인공이 고흐라고 이렇게 딱 테마를 잡아서 열린 전시는 흔치 않아요. 보통 주기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열리는 것 같아요. 고흐가 주인공이었던 이전 전시는 12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시는 12년 만에 열리는 고흐를 주인공으로 한 전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고흐 작품은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대여를 해올 때 특정 미술관과 협의를 해서 작품을 많이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전 시대의 작품을 망라해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 흔치가 않거든요. 전 세계에서 반 고흐 작품을 전 시대의 망라해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크라멜러 미술관. 그런데 이번 전시가 그 크라멜러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전 세계에서 고흐 작품을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한 100여 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품 상당수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흐의 일생, 일대기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네덜란드 시기 때부터 마지막 오베르시 우아식의 작품까지 전 시대의 작품을
망라해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 그 아마추어 수준의 그림을 그리던 고흐가 말년의 거장으로서 삶을 마감하는 예. 그 과정을 차례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좋죠.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 MBN에서 주관하는 이 전시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조금 전시 전에 알고 가면 좋을 만한 그런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그 전시 방송을 때는? 보면 돼요. 네, 방송 말고 뭔가 고흐의 뭔가 터치를 유심히 보라던가 네네. 이런 점들은 혹시 없을까요? 고흐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미술은 크게 이제 고전주의와 현대미술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고전주의의 이제 기준점은 이제 1863년.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이제 고흐는 근대 화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그리고 수많은 알레고리들의 도상학적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아니에요. 네. 감정을 담아낸 화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감정을 그냥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그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냥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결과물을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맞아요. 부부 사이에도 맞아요. 그렇고, 이 사람의 일대기를 알고 이 사람을 대하면,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람을 대하면 훨씬 더 이 사람과 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고흐의 작품은 그냥 보시더라도 작품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우리가 교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작품을 보면 더 깊고 풍성하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미술관에 가시기 전에 고흐 일대기 정도는 유튜브도 좋고 다큐멘터리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영화도 좋으니 뭐라도 좋으니 한 번은 살펴보고 가시라. 그 일대기를 다 볼 수 있는 작품 전시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거니까 시간들을 내셔서 네. 가족들하고 아이들을 손잡고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주말에 가시면 한 2-3시간 이상 줄을 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리 사전에 좀 예약을 하시는 게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